황민호의 진짜 뉴스.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우연히 모 방송에서 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화산에는 무거운 짐을 날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짠한 눈물이 났습니다. 이들이 무거운 짐을 좁은 산길로 운반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깨 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한 화산에 감사와 경애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들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풍요롭지만 과연 우리들 마음은 그들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가요? 최근 삼성이라는 세계적 대기업의 부회장인 이재용이 구속되어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몇 안 되는 최고의 부자인 그는 과연 화산의 늙은 짐꾼들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못 가지고 어려운 삶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어쩌면 추석이 달갑지 않을 그런 분들의 삶의 무게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연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황민호의 개똥철학이었습니다.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5일 의정부의 하나 옥탑방입니다. 저는 2012년산 LG 스마트폰 하나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부터 바뀐다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도 세상이 행복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와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4회에는 제가 어제죠. 10월 5일 추석 당일 저녁 수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수원시를 방문해서 이용주 기자를 만나 이용주 기자가 선정한 올해 핫 이슈 쉽게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추석 특집 경기도 대표 정론지 경기북도 최고의 언론 경원일보가 전한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14회 추석 특집 이용주 기자 선정 이슈 탑10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며칠이죠? 10월 4일입니다. 예, 10월 4일이고 여기는 수원시에 있는 만석공원 한 곳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조명 라이트도 켜졌고요. 수원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항상 전화로만 연결하던 이영주 기자가 실물로 여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밤늦게 제가 의정부에 수원 오는데 한 몇 시간 걸려서 이영주 기자를 뵈러 이렇게 제가 먼 길을 왔는데 이영주 기자 역시 실물 뵈니까 역시 미녀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미녀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영주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의 이영주 기자입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명절 때 어디 네. 고향도 안 가시고 이렇게 진짜 뉴스 녹음을 위해서 기다리셨다고? 네,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시라고 그랬죠? 평안북도 아니죠? 네, 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 내일 가시죠, 고향은? 그렇죠. 예.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들으려면은 예, 좀 이렇게 많이 좀 빠진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영주 기자의 그 10선이라고 그래갖고 뉴스, 오늘 이제 대한민국 전국의 핫한 뉴스 10개를 골라서 네. 이제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이영주 기자님 오늘 그 기사 선택하신 10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일단 테마는 2017년 9월까지 이슈 탑 10으로 잡아왔고요. 예. 네, 정치, IT, 외교 안보, 사회, 교육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네, 정치에서는 총 4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이영주 기자 그 개인적으로 이제 선별하신 거죠? 그렇죠. 이영주 기자 마음에 드는 기사 10개네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이슈가 됐던. 예, 이거 뭐 하나하나씩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또 한번 들어가죠. 네, 정치에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고요.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식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IT에서 IoT죠. 사물 인터넷과 비트코인이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외교 안보에서 사드 배치 논란에서 찬반 주장을 좀 모아봤고요. 일곱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유엔 방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여덟 번째로 그 학폭 사태, 그러니까 부산 여중생 폭력 사태로 인해서 좀 재점화된 학폭 사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세월호 인양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제 시행 검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잠깐 옆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네요. 여기까지 주르륵 나오는데, 야, 마지막 수능까지.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준비의 여왕. 미녀, 민환, 동충하초, 운동, 또 뭐 있죠? 인권 기자요? 인권. 여기다가 또 준비 기자까지. 오늘 타이틀 하나 더 붙였네요. 준비. 야, 마오병에 또 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텀블러입니다, 텀블러.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살던 시대는 마오병이라고 불러갖고. 네. 예, 좀 1번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치 소식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 비선 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그러니까 2004년 3월 12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됐고 위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렸고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죠. 이 소장이 퇴임한 관계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탄핵이 네. 탄핵이 무섭죠. 역시 핵 들어가는 건 무서워요. 그렇죠? 북한 핵, 탄핵. 야, 역시 우리 네. 핵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무섭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출범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7번째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이 됐죠. 그 이후에 5월 9일에 앞선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5월 10일에 출범한 정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요, 후보 시절에 이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더불어서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급여의 통신보조비를 지급하고 또 복무 중 부상 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 또 자기 개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입니다. 이어서 경제 정책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 정책으로는요,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가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야, 근데 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이영주 기자가 보기에는 기대한 만큼 기대치가 도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면은 제가 탄핵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핵이군요. 핵을 조심해야 됩니다. 핵.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세 번째 소식. 네, 세 번째 소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건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이 시대의 금수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전철을 밟아 오셨거든요. 누가요? 두 분이요. 대표님 혹시 22살 때 뭐 하셨습니까? 22살 군대에서 박박 기고 있었습니다. 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요, 22살 때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천재네, 천재. 그렇죠. 정말, 네, 짱이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2살 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아버님은 그 부친은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이시죠.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됐죠. 야, 일단 금수저의 뭐 정말 말로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972년 10월에 공표된 유신헌법의 골격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구상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법무부 법제과장이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춘 씨가 거의 평생을 이렇게 네. 예? 권력의 그런 실세 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계시다가 예. 요 근래 이 날도 추워지는데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시려다 보니까 참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김기춘 우리 그 전 비서실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안부 말씀 한번. 제가요? 예, 같은 금수저끼리. 제가 저 흑수저라서요. 아니 금간수저 여기는. 그 골드 수저가 아니라 금간수저. 아, 네. 아, 건강하십시오. 예. 네, 김기춘 실장님 들으셨죠? 건강하세요. 저희는 사랑합니다. 김기춘 실장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갖고. 아, 지금 격려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격려하는 거죠. 네, 힘내십시오. 네. 아, 진짜 힘내셔야 됩니다. 네, 한 네. 100세까지 살으셔야죠. 20년 동안 거기서 사시자고요? 20년씩이나요? 아니, 거기 살리고 이제 수명을,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 20년 살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지금 폭탄 벌어놨습니다. 거기서 20년 살으라고. 야, 이거 진짜. 아니요, 아닙니다. 금간수저 역시 무서워. 격려드립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 실장님. 네 번째 소식은요,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이나 아니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서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 관련 정부 지원을 끊거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 혹시 몇 명이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님?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몇 명 올라왔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9,473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야. 정말 많죠? 뭐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 대학 선배도 시인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분도 올라와 있는 걸로. 그분이 시인했나요? 잘 올라갔다고? 블랙리스트하고 반대로 네, 화이트 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는 몇 명 올라갔대요? 그거는 알려진 바가 취재를 더 해봐야 되겠고요. 네. 화이트 리스트는 뭐냐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단체를 적극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이른바 네,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블랙리스트도 못 끼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못 낀 사람은 뭐죠, 그러면? 저. 아. 네. 그럼 무슨 리스트인가요, 그건? 금간 수저 리스트요? 회색 리스트 아닌가? 회색 리스트? 아,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네. 10,000명 만들어서 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건가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모 연예인 관련해서는 네.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나체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00명에 대해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주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영주계 좋아하는 실장님도 차가운 감방해가지고.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리스트가 문제네, 리스트. 그렇죠. 예. 아니,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반정부 인사나 그런 사람들 했는데, 10,000명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별했습니까? 화이트리스트야 뭐 친정부적인 건데, 네. 블랙리스트는 그 반정부라는 건가요, 그러면? 반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에 반대한. 그렇죠.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 정권의 반대일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좀 같이 뜻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명단을 작성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10,000명 가까이 선별했다는 걸 보고, 네. 아니, 우리 문화예술인이 네. 두각을 나타나시는 분이 거의 뭐 오피니언 리더급이라고 하면 10,000명도 채 안 될 텐데,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싸그리 넣으면은 나머지 남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만한 사람이 있나 해서 그런 거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다섯 번째 소식. 네. 궁금증으로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IT를 준비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Io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oT요? 네, IoT요. OT가 뭐 오리엔테이션 뭐 아닌가요? 나는 오리엔테이션. 네. IoT는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의 준말이고요. 이거는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IoT는요, 초연결 사회 기반 뭐 기술 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으로 사물 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으로 정의되며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는 기존의 USN, 그러니까 Ubiquitous Sensor of Network, 그다음에 M2M, 머신 투 머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발음 죽여주네요. 사물 지능 통신, 그다음에 만물 인터넷으로도 확장돼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이니까 뭐 물건 같은 것끼리 통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뭐 이렇게 지금 제품을 보면요. 냉장고에 붙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 그다음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올해에는 더욱 진화돼서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돼서 화면 터치 없이 음성으로 인터넷 검색과 쇼핑, 또 일정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냉장고에 부착된 태블릿 PC를 터치해서 식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이제 그 분석이 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잘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렇게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IoT인데요. 또 달인지를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움직임의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림질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가전 업체가 공개한 세탁기는요,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옷감의 종류나 오염 물질의 종류, 오염된 정도 등을 꼼꼼히 설정해서 세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사물 인터넷이 나와서 많은 직업군이 또 없어지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 그 기자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기자도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 더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거는 좀, 결혼하신 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기저귀에 센서를 달아서 제때 교체 가능한 그런 IoT도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출시한 이 제품은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센서를 기저귀에 붙여놓으면 아기의 용변 횟수와 양을 감지해서 스마트폰으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해 생기는 요로 감염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슈퍼 공기청정기라고 있는데요. 주인의 외출과 귀가 시간에 맞춰서 작동하는 그런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네. 야, 기저귀가 센서를 붙잡혀. 야,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 그렇죠. 우리 기자 직업도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요. 기자나 그런 직종이
비교적 천천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비교적. 아, 왜요? 천천히요? 왜 박박 기자? 박박 기자에서? 네, 사물끼리 통신을 하려면 몇 가지 기술이 더 그리고 필요합니다. 사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침투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어느 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사, 물. 아, 네. 예. 조크, 안 되는 조크였습니다. 아, 네. 그 사물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나 그다음에 사물끼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이제 더 필요하대요. 또 센싱 기술이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그다음에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많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 예. IT 소식. 알찬 IT 소식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IT 소식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IT에 지진이 났는데 뭐 그런 건가요? 가상화폐 소식인데요. 네. 비트코인이라고 혹시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렇죠. 요즘 무슨 그것도 범죄에 악용되고 뭐 투기에 뭐 악용되고 그래서 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핵심은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 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요,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 장부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게 됩니다. 또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 세탁이나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통화 공급량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10분마다 25개의 새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추가되지만 21만 개가 발행될 때마다 반감돼 앞으로 10분당 추가되는 비트코인은 12.5개, 6.25개로 줄다가 0으로 수렴됩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요. 이는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초에 현재 국내에서 1 비트코인은 12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화를 염두에 둔 투자 목적 거래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또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125% 급증하며 990달러 선까지 치솟은 뒤 2017년 1월 초 거래 시작과 함께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정부 통제나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몸값이 뛰고 있다는 그런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또 인도 정부가 2017년 부패와 관련해서 그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됐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좀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가상하네요, 참. 예, 그 대표님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인도 정부가 2017년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해 고액권을 전격 폐지하자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를 좀 잘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외교 안보로 해서 사드 배치 논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사드는 이게 잘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사드 잘못 건드리면 진짜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싸다기 맞겠죠? 싸대기만 맞으면 다행이게요. 네, 그 사드 배치의 찬석 측 주장과 그다음에 반대 측 주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은 한반도 방어용이다,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다, 패트리어트의 약점을 보완한다, 고각도 발사 대비 등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대 측 주장은 한반도 핵 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드다. 중국계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또 이제 북한 핵탄두 소형화가 미완성됐고, 또 남측 정치인과 성주 군민 등이 반대한다. 이래서 이제 반대의 주장이 있는데요. 또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가 됐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로 결정이 됐죠.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드 관련해서는요. 이 사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좀 핫한 이슈인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는 다음 기회를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네. 20년 전, 한 30년부터 사드를 예견했었습니다. 아주 폭탄 발언 특종입니다. 저희한테 항상 그러더군요. 야, 시장 가면 사드라. 사드를 예견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7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유엔 총회 방문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예.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네. 앞선 9월 22일 밤 늦게 서울 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죠.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방미 기간 중에 그런 일정이나 그런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고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 유엔 간 긴밀한 협력을 공고화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예, 사드 아까 궁금했는데 혹시 이용준은 사드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도 시장 한번 가보려고요. 아, 사드라. 네. 찬성이네요. 아니요, 저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정말 싸다구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면 사드라. 네. 아니 근데 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찬반 입장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죠. 누가 그러는데 요번에 경기도지사 나오시는 분들 사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창에 사드 반대했었는데 요 근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글쎄요.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아, 저는 몰라갖고 여기 수원하고 성남 이런 소식통으로 알려진 이영주 기자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는 입장이 어떤가요? 그 또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분은 어디 들은 데 없나요? 대표님께서 못 들으셨다면 저도 못 듣지 않았을까요? 야, 이영주 기자 지금 몸소리 계시네요, 지금. 예? 괜히 이런 말 해갖고. 진짜. 예? 야, 그러면은 혹시 사드에 대해서 입장 나오면은 신속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북한 관련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 리스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한미동맹은 대단히 굳건하고 북핵 미사일 대응에 있어서도 한미 간 공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외교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한미의 생각이 일치한다. 북핵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미동맹하고 사드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있겠죠? 어떻게 있을까요? 시장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해지네요, 갑자기. 네. 와, 어느 시장? 안병규 시장이? 성주시장을 가야죠. 아, 네. 성주. 네. 성주시장 성이 한씨죠? 아, 김씨인가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김성주. 한성주. 네, 8번째는 사회입니다. 대표님 혹시 중학생 때 일진이셨습니까? 중학생 때 저는 일진한테 시달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얼마 전 아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으로 재점화된 학폭 심각성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학교 폭력 심각하면 지금 요즘 여자 여중생들 학교 폭력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글쎄요. 예전에는 남학생들의 그런 문제였는데 요즘 조금 여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뭐 남녀 그런 걸 가르자는 게 아니라 왜 여학생들의 그런 학교 폭력이 문제가 심각하죠? 여학생 그 학교 폭력에 한때 가해자였던 이영주 기자님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가지고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 여중생 한 명이 이제 경찰이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을 네. 신청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선 9월 13일 부산 사상경찰서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서 인증샷까지 남긴 여중생, 그렇죠. A 양에 앞서서 또 다른 주범인 B 양을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구속한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보호 관찰 중에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A 양은 보호 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이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고요. 네.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A 양은 이중 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신병 처리는 미뤄진 상태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하는 서명만 또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명이나 됐어요? 그렇죠. 네. 처벌 안 될 수가 없겠네. 또 이제 해당 이제 부산시 교육청은요, 앞선 9월 4일에 부산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고자의 신변이 드러나지 않는 입체적인 신고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날 시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으로는 단위 학교별 자체 점검팀 구성, 부적응 학생 및 장기 결석생 전수조사로 맨투맨 상담 등 특별 관리, 또 폭력성이 높은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서 유관기관 연계 지원, 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특기 적성 개발로 적응력 향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학생들 신병 처리를 어디 몇 세단 신병 교육대에서 했죠? 논산훈련소에서 했나요? 신병 처리를? 재밌네요. 아, 진짜 재밌네요. 그 신병 걸린 거 아닌가요, 혹시?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9번째 소식은 세월호 인양 사건, 이제 사안입니다. 2017년 3월 22일 시작된 세월호 본 인양이 4월 11일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참사 1091일 만에 인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침몰 해역과 선체에 대한 수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된 가운데 그동안 미수습자 4명의 유해가 또 수습이 됐죠.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이 추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례상에 이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사진이 또 올려져 있는 그런 보도가 또 됐었죠.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세월호 본인양 작업을 해온 해수부는 4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세월호가 고정된 리프팅 빔을 받침대에 내려놨고 뒤이어 세월호 밑과 받침대 사이에서 특수 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축을 모두 빼내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죠.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가 있죠. 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요,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요, 2014년 5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사고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7년에서야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면서 사고 진상 규명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 관련해서 그 유병원 씨 딸이 입국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소식은 뭐 없나요? 네, 그 소식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분하고 안 친하셨어요? 친하십니까? 아니, 우리 이용주 기자 같은 또 친하냐 해서. 같은 뭐가 같죠? 같은 여성이라서. 아, 네. 예. 10번째 소식은 교육 소식입니다. 예. 네. 아, 수능 절대평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수능 절대평가가, 그럼 수능 볼 필요 없지 않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그런가요? 아니, 절대평가가 할 것 같으면 그냥 내신으로 하면 내 시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10번째로는 그 교육 분야에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검토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교육부가 앞선 8월 12일 오전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1안과 그 다음에 2안 두 가지를 내놨는데요. 1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아니고요.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입니다. 1안은 전체 7과목 가운데서 4과목, 그러니까 역사,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 한문만 절대평가제로 시행하는 것이고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4과목에다가 국어, 수학, 선택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8월 말 공청회 이후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점이 1년이 유예됐죠. 아, 왜 유예됐어요?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아, 거기에 뭐 학부모하고 학생들 반발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그럴 수가 없겠죠. 또 이런 그런 그 절대평가제 검토는요, 그 교실혁명과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 공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혁명공학까지, 이건 반헌법적인데? 혁명을 공약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교육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탄핵해야 되겠네. 혁명을 말씀하시고 말이야. 이게 이용주 기자가 탄핵한다고 하더라고요. 혁명, 저는 몰랐습니다. 혁명하신다는 거.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시오. 저는 핵이 두렵습니다. 네. 예, 핵. 네. 그 절대평가 일부 과목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 과목에서만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체제 변화가 적어서 대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또 졸업생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보장이 되고 고교 입장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수능으로 수월하게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를 시킬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어 학생 선발이 수월하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고요. 절대평가제가요? 일부 과목만 도입하는 것이요. 아, 일부만? 네, 그 다음에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면은 그 수능 외 전형의 학생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안대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네. 네, 전 과목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수능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역으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수능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평가가 수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너무 정말 처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안쓰러운 입장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제, 뭐 상대평가제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학업의 부담,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은 제 좋은 생각이, 제 그 단독적인 좋은 생각이고, 이용주 기자 옆에서 취임새만 넣었습니다. 혁명만 오늘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는. 교육혁명. 야, 무서운데, 무서워.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알차게 10선 이용주 기자가 뽑은
2017년 올해 10월 추석 전까지 이영주 기자의 10가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슈? 10가지 이슈. 네. 이야, 진짜 알차게 들었는데요. 역시 준비의 여왕. 꼼꼼하게 노트북을 딱 피고 지금, 예, 그걸 그냥 뭐 원고를 그냥 친 거를 계속 보면서 대단히 며칠 준비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성실히 준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진짜 이영주 기자 진짜 이게 진짜 뉴스에 진짜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일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일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에 머물러서 이렇게 좋은 방향을 가지를 않나. 만약 이영주 기자 이 진짜 뉴스 없었으면 이게 이제 진짜 뉴스가 진짜 뭐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원까지 오늘 이렇게 제가 왔는데 오늘 이렇게 후하게 레드카펫과 아주 맛있는 거 사주셔갖고 제가 오늘 아주 맛있게 먹고 이렇게 수원 이제 바람 좀 쐬고 저도 이제 조만간 좀 올라가야 되겠죠. 오늘 차들이 너무 밀려갖고 내려오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주 기자님 오래 기다리느라고 아까 좀 약간 예민했었는데 진짜 뉴스 이거 하면서 많이 기분이 좀 풀어지신 것 같네요. 역시 뉴스를 하면서 평생을 사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이영주 기자는. 아, 오해십니다. 그게 제가 이제 방송을 앞두고 긴장을 해서 그랬던 거지. 네.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예. 여기 벤치에는 지금 빵들이 있고요. 저희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할 때 대표님께서 빵 부스러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속 폭로하겠습니다. 몰래 맛있네요 빵. 자, 이걸 제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이렇게 추석 당일날 밤에 녹음한 진짜 뉴스 제 14회 이영주 기자 추석 특집으로 이제 꾸며졌는데요. 항상 이제 이영주 기자가 이렇게 있어서 진짜 뉴스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4회까지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5회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충성! 충성. 예, 잘 들어보셨나요? 추석 연휴입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진짜 뉴스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 황민호 경원일보가 무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